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박영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슈 삼합 시간에는 김필성,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지금 총선 때문에 다들 이제 채비를 다 갖추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두 분 변호사님들 정치 일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내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진아 기자하고 박영준 기자하고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굴까요? 오늘은 박영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영준 기자하고 또 코너 하나밖에 없죠. 이슈 삼합이 있는데요. 김필성,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자, 우선 박영준 기자의 얘기하고 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한번 이따가 여러분이 판단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박영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동관 탄핵안, 원래 한동훈 탄핵안 얘기한다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동관으로만 딱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지네요. 어제 민주당에서 의총을 열었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좀 일단 멈춤. 그리고 이제 이동관 탄핵안을 좀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모였습니다. 왜요? 근데 이제 탄핵안이 아무래도 그런 법적으로 이게 위반 사유가 어떻게 되냐, 아니면 헌재를 이게 통과할 가능성이 있냐, 이런 것까지 계산했을 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은 한동훈보다는 이동관이 더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게 더 시급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할타면 해봐라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똑같잖아. 탄핵? 할테면 해보라고. 자, 이거 만약에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명고스러울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이제 어제 의총에서 이제 결론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 의견이 거의 없어서 이제 오늘 다시 의총이 또 열리는 만큼 최종으로는 아마 탄핵안이 통과할 것으로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들고 있는 거는 여당 측 의원 단 2명만으로 이제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제 헌재 결정 때까지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럴 경우 이제 방통위도 부위원장 1명만 남게 되면서 당분간 의결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상민 장관 사례에 비춰보면은 헌재에서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면서 총선 이전까지 방통위의 작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니, 나는 방통위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자체가 싫어요. 방통위는 정해져 있는 인물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같이 하고 하나의 결론을 내려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라, 운영해라. 이게 원래 기본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당목, 야당목 그래서 이렇게 다 정해놓고 여당을 위해서는 하나 더 주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치사하게 최민희요 보세요. 그만 7개월 기다리다 나갔어요. 7개월.
7개월 7일. 에? 그리고 그동안 한 수많은 그 만행들을 보십시오. 김효재 씨 혼자서 직무대행하고 뭐 자기네끼리 뚱땅뚱땅 다 하더니 또 꿀빠는 재단에 또 이사장으로 가고 뭡니까 도대체가. 응? 지금 돌고 돌아도 그 사람이다? 아유 그렇게 많이 반대하는데도 이건 내가 봤을 때는 한 번 좀 제대로 된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동을 하면 정말 큰 코 다친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기자 입장에서 솔직히 어때요? 근데 저 이번에 그 방통위를 보면서 아이러니했던 게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나가면서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민희 위원을 임명을 했으면은 둘이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1대1 얘기가 서로 뭐 맞붙더라도 그래도 의결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게 한 거예요. 그래봤자 양쪽이 다 서로 이제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1대1 하면은 결론이 뭐가 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최민희한테 밀린다. 최민희가 세다. 그 욕점 아니겠습니까? 참. 근데 이게 국민을 위해서는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래, 방통위가 필수적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사안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자님 말하는 것처럼 최민희 의원이 조금 버텼으면, 이동관 탄핵 올릴 때까지 좀 버텼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정 안 되면은 사퇴하는 걸로.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사람의 팔, 다리를 다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속상하고 모멸감 느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 한동훈 장관은 한시를 낳겠네요. 이동관 때문에. 자, 이동관 탄핵 될까요? 뭐,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동관 씨는 주장이 그겁니다. 내가 도대체 탄핵당할 이유가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니네가 정치적인 이유로 나를 이렇게 음해하고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거? 그래서 나를 탄핵의 도구로 쓴다? 좋다, 오케이. 하지만 내가 정말로 탄핵당할 만한 뭐 잘못한 게 있냐? 이 정권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무난히 탄핵된다고? 그러니까 국회는 통과를 무난히 할 것 같고, 이제 헌재에서는 또 다툴 여지가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당연히 다투는데 내 말은 국회에서도 어떤 식으로 탄핵이 되겠느냐. 이제 명분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탄핵을 왜 시키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의원들 사이에 머리에 딱 들어가 있냐 이 말이죠. 근데 그 방통위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번을 통해서 좀 보완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걸 최소한 몇 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위원이. 아니면은 대통령이 며칠 안에는 그래도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규정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 그때 탄핵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제대로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자, 정부와 여당은 탄핵 중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맨날 탄핵이나 하고 있냐 그러면서 화를 난 한장가만 보면 이렇게 웃긴지 맨날 탄핵해라 해봐라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은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이제 위법 검사들을 규정했는데요.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몽석 창원지검 검사,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이렇게 3명이랑 이재명 대표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이렇게 4명입니다. 이렇게 4명을 다 탄핵을 할지 아니면 한두 명만 넣을지를 이제 어제 얘기하다가 결국 결론이 안 나가지고 네. 오늘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의석수가 168석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장관 탄핵이 가능합니다. 네. 물론 또 뭐 그 안에서도 반대하거나 배신하거나 뭐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요즘 분위기상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정말 난리 날 겁니다. 어제 이상민 의원인가요? 그분도 나 국회에 나갈 수도 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어쨌든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취임 당시부터 나오던 얘기여서 해임 사유를 6가지를 얘기하죠. 부당 노동 행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에 대해서 해임을 시키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방통위가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MBC 사장이 부당 노동행위로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해임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중잣대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등등 또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이 되었고 범죄 유무 확인을 위한 동의서에 사인한 날짜보다 임명 동의서에 사인한 날짜가 더 앞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전횡을 휘둘렀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수두룩 벅적하다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KBS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이 자행됐고 노조에 의해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방치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점은
내보내야 될 사람은 안 내보내고, 내보내지 말아야 될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 대서 내보내고, 아주 자의적으로 자기네 맘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동관 방통위는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성근 이사를 또 임명해서 사람 숫자를 또 지금 다 이상하게 엉망진창 만들어놨죠. 뭐 뉴스타파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류희림 방통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또 심사하겠다고 했던 거,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라고 민주당은 주장하는 거고, 여당이나 아니면은 이동관 씨 측에서는 그게 무슨 탄핵 사유냐, 내 할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방통위는 총선 때까지 한 60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동관 탄핵이 60일 걸리나? 더 걸리죠? 6개월 걸리죠. 6개월. 이동관 씨가 이제 탄핵에 올려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이동관 씨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나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당했던 걸 또 이번에 한번 의석수를 가지고 한번 해결하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어제 원래 이제 얘기가 한동훈 장관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포함 안 됐는데요. 이 얘기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왜 논의를 안 했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은 구체적 위법 행위를 가리기 어려운 데다가, 그리고 한 장관이 이제 총선 출마설이 나오면서 이제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걸 총선 출마로 연결될 경우 이 역풍일 수도 있다. 이렇게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예 논의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한동훈 장관은 다른 탄핵 사유 갖고 무능을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동안 했던 그 성과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무능은 또 탄핵 사유가 아니라서 한동훈 장관 지금 되게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해봐라, 할 게 뭐 있냐. 오히려 나를 이렇게 잔다르크처럼 만들어주는 거다, 여당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한번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상당히 신중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이 좀 보이죠? 자, 또 그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어제 이제 민주당의 의총에서 국정조사 안건 3건을 했는데요. 이제 최상병 사망이랑 오송 참사 그리고 방송 장악 이렇게 3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제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식용 종식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연장 예타 면제안도 이제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개식용 종식 같은 경우 지금 여야에서 간극이 좁아가지고 이제 이번에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고, 5호선 연장 예타 면제의 경우 김포 골드라인 혼잡 대책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크다고 꼽히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5호선 예타를 면제해 주는 게 훨씬 효과가 크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김건희 여사가 적극 추진하고 밀고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 이걸 아예 당론으로 채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건강식품 좋아하시던 분들은 표정이 어떻게 좀 아까워하는 표정인데요? 저 안타까우면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대통령은 그 개도 잘 사랑하고 키우시면서도 또 먹는 개와 이렇게 또 반려견은 다르다, 식용견과 반려견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생명에도 다 등급이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비슷한가 봐요. 자, 됐습니다. 자, 신임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근용 전 후보자가 이제 낙마하면서 이제 40일 넘게 이제 대법원장 자리에 공석이었는데요. 조희대 전 대법관이 어제 이제 지명됐습니다. 앞서 이제 인사 실패가 있으면서 대통령실의 부담이 이제 가중됐는데, 변협에서 추천한 인물을 택해 야당 눈치를 감안한 원만한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입니다. 어제 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 지명자는 그동안의 인사 코드인 대통령과의 인연보다는 민주당도 수용할 수 있는 보수계 법관에 해당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은 이제 대통령이랑 같지만 사법연수원 13기로 23기인 대통령과는 이제 꽤 차이가 납니다. 2014년에서 2020년까지 대법관 근무를 했는데 외유 내강형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제 대법관 퇴임 당시에는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퇴임식을 하지 않고 고소득이 가능한 로펌행 대신 성대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 지금 나이가 많아요.
66세입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되면은 이제 정년이거든요. 이 헌법재판소장이라든가 아니면 대법원장이라든가. 근데 아까 한 3년 조금 넘게 해야 되는, 그러면 대통령하고 임기가 똑같네. 새 대통령 될 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오겠죠? 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임기를, 그러니까 6년을 못 채우는 사람을 왜 했을까? 없겠죠. 본인이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 말고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조 지명자는 원래 보수적이에요, 엄청. 그래서 뭐 소수 의견이 마치 좋은 것처럼, 물론 소수 의견 좋죠. 근데 소수 의견을 막 많이 내서 이 사람이 마치 진보적이라든가 뭔가 좀 소신을 갖고 뭔가 쭉쭉쭉 하는 사람인 것처럼 언론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나, 하여튼 이분은 보수적입니다. 예. 이분은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무난하게 보수적이다, 좀. 그래요? 무난하게? 이 사람 별명이 성불인가 뭐 그랬는데, 생불인가? 무슨 뜻인지는 뭐 다 알아서 해결하시고. 계속 설명해 주세요. 예, 예.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이런 이제, 그 전에 이제 사건 등에서 이제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이런 평이 있는데요. 2019년에는 대법원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한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부당하다고 파기환송하니까 개인의 인격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이 방송이 공동체 선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반대 의견에 더해 보충 의견까지 개진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병역 거부와 관련한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심사할 수 없다고 다수 의견을 반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안에서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에서는 유죄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당시 대법원이 이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조 후보자는 비행기가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도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유죄로 봤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대법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2014년 3월에 들어갔다가 2020년 3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교수로 있다가 이번에 대통령에 의해서 또다시 이제 대법원에 들어가면서 대법원장이 아예 돼버렸네요. 그 박범계 의원이라든가 몇몇 또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의견을 지금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이균용 후보자가 지난번에 한번 날아갔기 때문에 이번에 무난히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및 내란 음모 이게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유죄가 이제 인정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내란 선동은 유죄인데 내란 음모는 무죄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했었었고 좀 복잡스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되면 되겠어요? 안 되면 안 되겠어요? 솔직히. 이번에는 흐름상은 좀 되지 않을까? 네, 이번에 흐름상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그러니까 서로 약간 타협한 것 같아요. 자,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그냥 막 빠른 속도로 미친 듯이 구독자가 늘다가 또 갑자기 미친 듯이 안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조댓구와 잊지 마시고 빨리빨리 지금 눌러주십시오. 잠시 기다리십시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m 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야생삼, 지리산 산양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과 똑같다. 7년근 뿌리, 잎, 열매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았다고 합니다. 39만 원에 2박스 들으니까 한 박스에 19만 5천 원 꼴인데 여기에다가 산삼 시대? 예, 하나 더 들여가지고 원래는 3박스를 들였었죠. 지금은 이벤트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하고 있죠? 예,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 당장 케어 한 박스 45일치를 특별 증정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늘 피곤함을 느끼는 분, 난데 우리 모두 다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손발이 차갑고 활력과 기력이 좀 딸린다고 느끼는 분, 네, 우리 전부 다 그렇죠?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지리산 천연의 기운을 선물해 주십시오. 전화 문의는요, 1666-1080, 1666-1080으로 해서 산삼 순백 검색해도 되고 전화해도 되고 합니다. 11월 30일까지만 이벤트 하니까 한번 좀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 3합으로 바로 이어두도록 하죠. 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정치평론 시간입니다. 시사 맛집 이슈 3합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우리 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있었었는데 이분은 조금 사실 저는 보수긴 보수인데 또 좀 왔다 갔다 하는 보수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유죄를 내린 게 있고 무죄를 내린 게 이제 있는데요. 이게 조금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국기문란의 우려가 있으니까 유죄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소수 의견으로. 그랬는데 국가정보원 댓글 사태 있잖아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제 이런 의견을 또 냈었어요. 네. 그리고 법정 근무 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상태로 주말에 추가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 근무 수당과 연장 근무 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때는 또 노동자 편을 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알죠? 이정희. 그 사람을 종북이라고 했던.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걸렸던 사람이 변희재 씨가 있어요. 네. 변희재. 예. 변희재 그거는- 미디어워치 고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건에서 이정희는 공인이다.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이러면서 또 무죄 다수 의견 또 내기도 했고요. 저 여러 가지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내가 봤을 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대표적인 거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할 때는 최서원 정유라 이런 사람들 무죄다. 네. 이재용 관련해서도 무죄다. 네. 근데 다 그렇게 좀 해줬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요. 법 원칙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판사 보면 그런 성향은 충분히 존중돼요. 뭐냐면 네. 형사법 해석을 되게 엄격하게 하자. 그다음에 절차법 준수를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자. 이런 경향성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 실체 진실 발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해석을 좀 완화해야 된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각자 견해에 따라 존중할 만한데 조희대 대법관은 보수라고 얘기하거나 진보라고 얘기하기보단 이른바 기득권 대 반기득권으로 볼 때 기득권 친화적인 판결만 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사법 원칙이나 법 해석에 관한 원칙에 관해서 뚜렷한 자기 입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법 해석을 해보면. 그래도 노동자들 편을 또 들어주는 판결도 했다니까요. 네. 노동자 아니 근데 기득권이 그 아니라. 사건들 보면 그게 저기 좀 그게 진영 논리에서 해석될 수 있는 판결인가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이에요, 약간.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범죄 해석에 관해서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데 또 이제 어떤 사건에서는 범죄 해석에 관해서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예를 들면 또 국가주의적 사고를 기초로 해서 국가의 행위는 전부 옳다. 국가는 무효이다. 행정부는 무효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판결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또 반대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판결이 있는데 그게 공통적인 측면에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득권이나 아니면 보수 정당에 유리한 해석을 늘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판결을 내리고 있기는 합니다, 확실히. 자, 아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이균용 씨가 낙마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낙마는 못 시킬 것 같고, 이런 옛날부터 사실 내부적으로는 거론이 이미 돼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검증도 했던 것 같은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는 그냥 찬성이다. 이 사람 당론으로 채택해주겠다. 뭐 이제 당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특별히 뭐 문제는 없이 임명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합니다만 또 모르죠. 자, 본격적으로 우리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주간 용산 투 여의도 시간인데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뇌리에 싹 남았던 이슈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조 변호사님. 네. 저는 인유한 혁신위원장 발언이 되게 이분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든데. 인유한? 네, 왜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의 얼굴이고 당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곧 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갖거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태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마치 제가 듣기로는 수령 무오류의 원칙을 얘기하시는 북한 독재 정권의 사고방식이 아닌가. 왜냐면 언제든지 당과의 협의를 통해 대통령 행정부가 잘못 나가면 여당은 그 부분을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바로잡아줄 의무가 있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을 행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를 시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무오류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잘못을 감싸고 대통령한테는 일체 비판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잘 그럴듯하게 대통령의 잘못을 포장하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분은 지금 민주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인지가 의심스러워요. 이번에 또 혁신안 중에 발표된 것 중에 되게 독특한 게 정치혁신안으로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정수 축소, 10% 축소, 그 다음에 저거를 얘기했거든요. 부채부터 포기. 이것도 보면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행정부 독재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안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정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삼권 분립 체제에서 얼마나 행정부 우위의 국가인지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름으로 이 행정 독재가 비판받아 왔는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어쨌든 대통령 중심주의, 절대 왕정 지향주의 뭐 이런 느낌이 좀 납니다. 네. 인유한 위원장, 저는 이제 인유한 위원 말씀하신 발언 중에 가장 사실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대통령을 사랑하면 결단하라라는 그러니까 표현이에요. 나도 그거 진짜 황당했어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의미에 물론 인유한 위원장이 대통령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발언을 둘러싼 언론의 태도나 아니면 나오는 비판이나 얘기들이 비판도 별로 안 받았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거의 없었어요. 예, 거의 없었어요. 나 혼자 페이스북에 썼어요. 근데 이거를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뭐 지금 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인가요? 네, 그분의 저희 총장이 이재명을 사랑하면 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언론이. 근데 이재명은 현재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지위에 있지 않지만 대통령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분명히 당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분리돼야 되는 거리를 둬야 되는 거리에 둬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원장이 혁신하겠다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민주당에서 나왔으면 만약에 문재인 때 나왔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야말로 탄핵이 어쩌고 나온 말이 나올 정도의 난리 한 건데 다 조용하거든요. 이게 지금 사퇴해야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물론 이전 위원장의 그것도 있지만 현재 지금 언론 지형, 여론 지형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인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자, 계속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장 얘기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만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났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아주 그냥 말을 엄청나게 듣보잡들을 쳐내야 된다 얘기도 하고 대단한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처방을 잘했는데 환자가 말을 안 듣는다. 환자가 약을 안 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준석
그 전 대표와의 영어 설전도 좀 특이했는데, 요거는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아, 예, 그 영어 설전이요? 아까 이준석하고도 영어 설전하고, 네.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도 환자 그렇죠. 논란 얘기하고, 그렇죠.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가지고도 듣보잡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만난다고. 지금 현 정부 여당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세 사람이 공통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결국에는 대통령실과 지금 여당 지도부에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이끌어내는 게 혁신위원장의 역할이지,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사면 운운하면서 하나하나 포섭하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그림 그리는 작업, 그러니까 뭐 이른바 쇼잉하는 작업, 네. 이걸 할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꼭 기자분들이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좀 말씀하실 거냐? 그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 발언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처방한 적이 없어요. 처방을 했는데 약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인요한 위원장이 의사라면 처방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사실 그 이준석 대표가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환자는 내가 잘 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임요한 위원장이 이제 얘기를 했죠. 나는 근데 그 말에서 그 처방과 이 약 먹는 환자 얘기에 대해서는 그 처방에 나는 이준석 대표가 한 처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인요한 씨가 한 처방을 얘기했는데 인요한 씨가 처방 내린 적은 없어요. 없어요. 예, 예. 아니, 왜냐면 이준석 대표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예. 예, 이 처방과 그다음에 약, 이렇게 환자 이 표현을 한 게 인현 위원장이 과거 이제 경력, 그러니까 의사로서 오랫동안 봉직해온 경력을 이제 이용해서 적절하게 정말 의사로서 들어왔고,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이 환자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환자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질병의 원인이 어디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처방하고 진단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근데 이것도 그런데 하나 진짜 좀 궁금한 거 있었어요. 오늘 내가 지금 질문한 건하고 약간 좀 삐뚤어지긴 했는데, 언론이 뭘 욕했냐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영어로 얘기한 걸 가지고 뭘 욕했냐면, 우선 첫 번째 영어 못한다. 이거 가지고 욕했고, 두 번째, 의사는 닥터 린튼이라고 불러야지 왜 미스터 린턴이라고 부르냐.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닥터 린튼이 어떻고 미스터 린튼 어떻고, 어쨌든 닥터 린튼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미스터라고 부른 거는 매우 예의에 어긋나는 거다. 이런 지적이 하나가 있었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한국말 그렇게 잘하는데 왜 영어로 물어보냐, 이제 이거였거든요. 근데 나는 그러면서 그게 인종차별이라고 이제 언론에 썼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까지 모든 걸 다 꼬아서 듣는가? 그 사람한테 영어를 물어보면 어떻고, 한국말을 물어보면 어떻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서 그걸 인종차별이라고 꼭 해야 되느냐? 나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고견을 좀 듣고 싶었어요. 김필수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말이 틀렸어요? 그게 네. 뭐 사실 영어로 쓰셨으니까 관습적으로 닥터를, 그러니까 PhD다 뭐 닥터나 이렇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닥터라고 불러주는 게 이게 그냥 관례적으로 많이 관례적으로 부르죠, 그렇게는. 불러준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영어로 썼다면. 근데 그거는 의사일 때 상대방이 의사라는 걸 존중하는 의미에서 닥터 린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 그 무슨 저희 출국 신고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닥터는 닥터로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예. 근데 뭐 그거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도 로열하고 꼭 써주라 그래, 우리도. 왜 닥터만 써주는 거야? 닥터, 로여 노, 로여 김, 로여 조를 해줘요, 우리도.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이제 인종차별 논란이 나온 게, 당신이 지금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당신은 우리와 같은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의 취지의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뭐 이거 발음이 안 좋고 영어 표현이 안 좋고는 둘째치고,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자주 문제되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백인들이 아시아인 보고 당신은 우리 부류가 아니다 라는 식의 표현, 이를 이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한동안 살았던 사람이라. 내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그냥 영어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인종차별 얘기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을 외국인, 그 다음에 뭐 이거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당신이 국민의힘 사람이냐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긴 있지만, 어쩌면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굳이 영어로 한 것은 이거를 인종차별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안 보고 너 영어 할 수 있어? 사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사실 미국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시안한테 아시아어를 말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거꾸로 물어본 이 게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한국 사람으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 여기 지금 어쨌든 한국인을 한국 그걸 와 있는 건데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 이 사람이 외국의 출신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지금 출신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닌 건데 영어로 그 사람 지금 그 영어로 얘기하면서 그런 식의 표현을 썼다는 게 전형적인 미국식 인종차별이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발언, 그런 프레임을 했을 수 있어서, 물론,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인종차별적 거를 뉘앙스를 담으려고 아예 의도하고 했을 것 같지는 그랬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자기 영어 않지만. 잘한다고 표현하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게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시각의 한계 같은 걸 보여준 게 근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대통령 맨날 나가서 영어로만 하잖아요. 그것도 뭐라 해야 되겠네. 사실 그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뭐 의견 없으십니까? 준비된 영어를 읽는 거하고 좀 뭐 다른 문제이긴 한데 대통령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뭐 비판하는 시각도 일부 존재할 수 있는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뇨한 위원장이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구색을 맞추려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어떤 뭔가 이렇게 혁신이나 변화를 위한 제언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일단 들어와 하면서 자꾸 그 구색을 갖추려는 그러한 모습에 좀 일침을 가려는 의도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는 이게 인종차별적 시각으로 해석될 수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치기 어린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찾아왔을 때 좀 더 따뜻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따끔한 말을 부드럽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부드러운 말을 좀 더 딱딱하게 함으로써 뭔가 그 이면의 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따끔한 말을 되게 거칠게 한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밖에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으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비판이나 불만이 많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은 다 정당화하도록 받아들이려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 사회 이런 문제, 소수자 문제 같은 것들이 계속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보여왔던 그런 인권적이지 못한 그런 시각들이 녹아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비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언론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진짜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 솔직히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싸가지 그다음에 뭐 잘난 척 뭐 이런 물론 저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거를 다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준석 씨가 그 임요한 씨보다 나이도 어리고 더 좀 물론 이제 정치 경험이 이쪽이 정치인이니까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닥터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너 어린애가 말이야 저 사람도 저렇게 예의 없이 행동해 맨날 그 예의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네. 언론에서 맨날 비판할 때 그 비판의 지점에 항상 포인트는 예의, 싸가지, 예의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정치인이 프로 정치인답게 자기의 그 계산에 의해 가지고 뭐 행동하는 거 가지고 예의가 어쩌고저쩌고 계속해서 주구장창 외쳐대는 건 매우 옳지 않아요. 네. 이번에 안철수 대표하고의 그 복집 사건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얘기를 20분 동안 옆에서 계속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한테 막 뒷담화를 계속 까는 거예요. 깐다는 거 죄송합니다.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에 좀 듣고 있다가 너무 오래 큰 소리를 계속 하니까 좀 밥 먹고 합시다,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첫 번째 포인트는, 비판의 포인트는 뒷담화하는 사람한테 조금 한번 간 다음에 와서 너도 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뒷담화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의 없이 말이야 남 밥 먹는데 남 얘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네가 듣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그렇게 조용히 하라 그러냐 이제 이거에 포인트가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옳지 않다. 왜냐면 그걸 방음이 안 되는 곳이었고 이준석 대표는 가운데 앉아 있었었고 양쪽 옆에 이제 다른 사람들 와 있었었는데 자기 욕을 그렇게 듣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참았어야 된다고 하지만 하태경 의원 인터뷰할 때 뭘 참아요? 최경영 기자하고 맨날 싸우더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항상 이준석 대표는 그런 식의 공격을 항상 받는다는 게 조금 웃겼고 임요한 씨 같은 경우 이번에 또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다짜고짜 정쟁을 멈추라고. 이재명 대표가 정쟁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그냥 아무나 탁탁탁 지금 너무 지금 본인이 이렇게 붕 떠가지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뭐 맞습니다. 하여튼 그 이준석 대표 그 메시지 안에 또 본질도 있거든요. 본질은 뭐냐면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한테 어디가 혁신 대상이고 그다음에 누가 태도를 바꿔야 되는지 알고는 있냐. 그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한 부분은 있어요. 그 부분 메시지는 좀 다뤄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또 아까 안철수 씨와의 그 식사 논쟁에서도 보면 이제 안철수 씨가 나이가 많고 예의가 없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또 안철수 씨처럼 이제 당에서 어떻게 보면 중진급이고 대선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고 그다음에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 어린 그 정치인으로 물론 정치 경력이 오히려 뭐 누가 더 많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 상대로 그렇게 20분이 넘게 그렇게 기자들하고 뒷담화하는 식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자체도 되게 부적절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지적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그런 식의 언론 보도나 태도가 잘못됐다는 데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과연 이준석 대표한테 무조건 마이너스나 아니면 안 좋은 게 될지는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의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대표의 전 대표라고 하겠지만 그냥 대표라고 부를게요. 안철수 대표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젊어요. 안 젊어요. 이재명 대표보다도 많으실걸요? 예, 이재명이 안 젊어요. 이분이 지금 85년생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요. 85년생인데 이분이 나이가 그렇게 청년 취급을 받을 정도의 나이는 아니에요. 40살이 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20대 이제 갓 20 넘은 그런 어린애처럼 계속 사실 이분이 그 이미지를 많이 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쩌면 이걸 좀 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어찌됐든 안철수 의원이나 이뇨한 그 혁신위원장하고 비교할 때 20살 이상 차이 나는 것도 맞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강아지님이 왜 노변을 계속 양두구역을 옹호합니까? 제가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잘했다, 안 잘했다, 뭐 이런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어떤 분이 저보고, 노영희 씨 생각이 위험하네요. 이준석 정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런 거 혐오 말고 국민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누구의 정치가 맞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에 대해서 그냥 각각 개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판단하면 되는 건데 항상 그 이준석 씨를 향한 언론의 논조는 항상 넌 어린애가 왜 이렇게 떠드니? 넌 어린애가 왜 이렇게 잘난 척하니? 왜 어린애가 싸가지 없이 얘기하니? 이걸로만 다 맞춰져 있다는 걸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본질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철수 씨가 그러면은 그렇게 남의 뒷담화 50분, 30분 동안 계속 기자들하고 한 건 괜찮아요, 그러면? 그거 안 괜찮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도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랬고 또 인요한 씨가 그게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뭐 정치적인 행동들이니까 그래가지고서 또 그러다 옳다 할 수도 없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지금 나는 저 사람 안 만난다라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자기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전략적 행동을 한 거다라고 보는데 항상 그런 것에는 생각이 없고 그냥 너는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왜 이렇게 함부로 말해 왜 예의 없이 말해 이런 쪽으로만 자꾸 기사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옳지 않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야. 예. 싸가지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없는 것도 많고 저는 그 사람하고 방송도 같이 많이 하면서 되게 짜증날 때도 많았어요. 되게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의 그분은 이제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의 또 이게 있는 거니까 어쨌든 좀 비판할 지점은 비판하고 아닌 건 아닌 거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죠. 자, 홍준표 시장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홍준표 시장은 왜 이렇게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듣보잡들이 호가호위한데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홍준표 시장은 아쉬울 게 없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홍준표 시장의 임기하고 이 대통령의 이제 그 임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결국에는 다음 선거 때는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심지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기간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고 오히려 본인이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계속해서 이제 여당 내 야당 역할로 내가 대체제다 이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때리는 것이고 또 지금 그럼 정부 여당이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으면 거기에 오히려 편승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지율에서 나타나는 모습 형편없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도 형편없이 보이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그 같이 추락하기보다는 때려가지고 그걸 발표한 사람만 딛고 일어서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홍 시장님은 참 포인트 잘 잡아가지고 또 사람들이 대접도 잘해주네. 딱이 쫓아가서 한 가지 점을 보면 분명해요. 이번에 또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도 딱 그 김포 했을 때 바로 반대하잖아요. 김영한 충북지사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이제는 자기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레임되기 벌써 시작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반대할 부분은 반대하면서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인들도 근데 느끼는 이상민 거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 출퇴근도 용이하고 집값도 올라가고 아주 좋아진다 이러잖아요. 처음에 검토 필요 없다 그랬다가 바로 따라가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선출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음 총선에 혹시 출마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본 거죠. 그래도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서 이걸 맞춰줘야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의 문제긴 합니다만 네. 크게 그렇게 기대가 있으신 건 아니겠죠, 다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혹은 계륵처럼 생각되는 게 아마 이준석 신당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 12월 달에 할 거다라고 하면서 깃발 올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거기 들어갈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민주당에서도 신당에 좀 기웃기웃 한다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몇 명? 어떻게 된 거예요? 접촉했다는 사람이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모 씨라고 알고 예,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인데 이상민 의원은 그 이전에 뭐 새로운 선택이 뭔가 그 준비 모임을 할 때도 거기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자기가 도저히 다음에 당선이 어렵다라는 거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각가지 여론조사에서 이미 나온 성적도 있고 심지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지난도 아니고 지지난이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보니 그 경선을 할 때도 현역 사선 국회의원이 지금 이제 5선입니다. 사선 국회의원이 거기서 3등을 했어요. 구청장한테도 밀리고 도의원한테도 밀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의원한테도 밀렸습니다. 광역위원한테도. 네. 그래서 거기서 꼴등을 했는데 3명 중에. 그러니까 원래 이미 그 지역에서 신망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지금은 더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경선이 시작되면 거기서 본인이 살아남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단수 공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정치 세력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이른바 비명 반명으로 분리되는 의원들은 과연 그 신당으로 내가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미 여기서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곳으로 찾아보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천만 준다면 거기 왜냐면 지금 이 당에서 본인이 공천도 받기 어렵고 그 공천 받기 어려우면 당연히 당선도 어려운 거잖아요. 당선은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천을 받고 본선에라도 나가볼 수 있는 다른 정당이 없나 이걸 물색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비명 반명 의원들은 어차피 저당에 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 한들 네.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금 내가 공천 배제가 확실시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 당에서 공천을 위해 뛰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선진당으로 있은 적도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옛날 이해창 예, 그렇죠. 총재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이제 총재가 만들었던 그 당에서 그 당으로 가서 출마해가지고 당 소속으로 당선된 적도 있는 분이라, 예, 있는 분이라 사실은 예, 출마를 거기서 했어요. 국민의힘 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도 안 이상하네요. 이상하지는 않은 분이에요, 사실. 아,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또 그동안의 말씀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셨었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당을 좀 많이 옮기셨던 분에 비교 좀 많이 옮긴 편이죠. 근데 어디든 갈 때마다 성공하네요. 그렇게 빼지다는 게 만약에 본인의 생각이었다면. 그 경험이 또 지금 이렇게 작용하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인기가 많은 거네. 당하고 무관하게 본인은 어쨌든 사람들이 지지해 준다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때 이른바 충청권 바람이 불 때예요. 그러니까 충청에 이제 충청 정당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바람이 불 때 자유선진당이 그때 자유선진당이 의석을 꽤 먹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쪽으로 간 겁니다. 하여튼간 모르겠네. 자, 그 일각에서 이준석 신당보다는 오히려 이준석이가 중간에
선대위원장 같은 거 맡으면서 다시 국민의힘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가능하냐 오르냐. 뭐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 아니 그 공당의 대변인이 탈당하면 오히려 3% 오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 국민의힘 내에서 근데 그걸 다시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온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요. 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대표로해서 축출되는 그 과정이나 그런 전반적인 그 흐름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 이준석 대표를 선거의 간판으로 내세워서 띄워준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응할 필요가 없고 그냥 신당으로 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가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그 신당의 대략적인 그림까지 이번에는 또 그 본인의 의사를 피력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그 TK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정당으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야당이 TK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TK가 고인물로 이미 그 자정작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보수 정당 내에서 치열하게 자극을 하고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TK 보수 정당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백두사님이 이러는데요. 노영이 출마하면 난 지지하겠다. 이준석, 근데 제가 좀 리스크를 사실 이준석 지금 신당이 됐던 이준석 대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뭐 잘 언급되지 않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이 정권, 이 정권이 가장 사실은 잘하는 거고요. 990원 받은 월 990원 받았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시작이 돼서 이게 사실 뭐 이후에 이분이 정치 행보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압수수색하고 부르고 이를 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지금 이 정권이라고 말하면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현재 지금 하나의 키를 쥐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어쩌면 이게 사법 리스크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그래서 또 선대위원장 자리를 물론 저는 안 맡을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맡는다고 치더라도 그 이준석 대표가 맨날 주장한 게 뭐예요? 100석 미만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본인이 선대위원장 맡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안 바뀌는데 100석 넘게 자기가 잘할 건가?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잘 안 되면 또 분명히 이준석 때문에 졌다고 또 말들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팽당하는 거 뭐 당연히 기본이 될 것이고 잘 되었다 치더라도 팽당할 것 같고 그러면 뭐 하려고 지금 이 아주 타이밍이 좋을 때 이 타임에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조금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걸 좀 하고 그런 아이콘으로서의 뭔가 자리매김 하는 게 낫지. 지금 이 상황에서 딱 다시 또 안주하고 돌아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오히려 그건 옳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고. 본인 입장에서 선대위원장 하는 게 사실 아무런 이득도 안 되고 사실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당대표로서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두 중요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이끌었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을 시키고 나서 자기가 말 그대로 정말 자기 입장에서 아마 무참할 정도로 이렇게 쳐나갔던 건데 선대위원장 돼서 결과가 좋다고 한들 이것이 나한테 다시 이익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할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선대위원장 방식으로 본인 하는 것보다 자기의 정치 생명, 아까 이제 홍준표나 뭐 이런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자기 생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 있어요. 이미 양두고이라 그랬고 뭐 살찐고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통령은 개,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히 영남 의원들을 살찐 고양이, 개 고양이로 비유해 놓고 이걸 자기가 지금 잘 포장해서 거짓으로 팔았다는 것까지 자백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거짓으로 또 그 유권자들을 속이고 기망한다. 이 행동을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비봉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저래 토사구팽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달인정원님. 근데 달인정원님이 이런 생각도 하시네요. 이준석 대표가 신당 만든다는 거 너무 늦는 거 아니냐.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미 만들었어야지. 이걸 왜 12월 말까지 기다리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좀 너무 늦었다는 얘기도 하긴 해요. 다른 사람들. 뭐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신당에 참여할지 말지를 다른 정치인들이 결정을 하려면 지금 내가 여기서 공천을 받을 수 있냐, 물론 가늠을 해가지고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계산이 나오는 시점이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신당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이상민 의원 그리고 양향자 의원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등의 금요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위성정당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당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뭉칠 수 있을까요? 이상민, 양향자, 금태섭? 단기적인, 현재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지지율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이라도 1%라도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세 분이 네. 정치적인 성향이 서로 완전히 다른 네, 분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조합이 이후에 쭉 갈 수 있는 조합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 남은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의당에서도 일부 의원 여기 지금 참여한단 말이 네, 있는데, 류호정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간다는데 지금 이 사람들 묻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총선에 어떻게든 출마할 수 있도록 뺐지 않아 다시. 네,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이 매우 불안한 조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이걸 위한 일종의 뭐 단기 조합, 단기 동업체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양영자 의원이 민주당에 탈당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 내부에 이 지역보좌관의 성범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삼성 취업 특혜 의혹 같은 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검수완박법 반대하면서 그때 당시에 본인이 법사위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검수완박법 반대하면서 그걸 다 흔들어대고 그리고 탈당한 거예요. 충분히 본인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검찰과 결탁했다라는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에 와서 저런 분하고 만약에 같이 한다. 그게 과연 새로운 선택인가요? 저는 금태섭 의원이 추구하는 새정치가 바로 새로운 선택이 그런 분과 함께 하는 건가요? 저는 그거 묻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비명계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이 되고요. 뭐 이제 아까 좀 양영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우리가 제3세력 또는 뭐 아니면 뭐 비주류라고 얘기하는 세력 지금 현재 나오는 세력들이 대부분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비명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명계 의원들이 그러면 이재명 계열과 어떻게 내용이 다른가, 네.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지 뭐가 다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좋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뉴스마토 정기 구독 캠페인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창간 8주년을 맞이해서 제2창간을 선언을 하고 지난 2월에 타블로이드 판형을 변경했고요. 데스크 실명제, 영상뉴스 강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많은 독자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도 마쳤는데요. 이번 기회에 뉴스토마토를 한번 구독해 보십시오. 통통몰 30% 할인, 토마토 계열사 콘텐츠 70%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논조나 기사는 기존의 언론사들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한번 제 말이 맞는지 구독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튜브 제목 아래 더보기란이나 라이브 채팅창 메뉴에 캠페인 참여 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QR코드 그냥 찍으면 또 바로 연결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원래 예정됐던 걸 이제 오늘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해서 의원총회 이제 뭐 의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탄핵 추진 대상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원래 한동훈 오늘 의원총회를 오늘 의원총회에서 근데 오늘 하는데 왜 한동훈 장관은 일단 놔두고 이동관 씨 먼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한동훈 장관에 앞서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상임위 답변 과정에서 명백하게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사정들이 보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비교적 논리 구성이 쉽다. 그래갖고 이미 초안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6가지 탄핵 사유를 이제 언급을 맞습니다. 했죠. 네, 그래갖고 탄핵 소추 의결서 초안이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다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효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효성 측면에서도 지금 이동관 체제, 특히 지금 2인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 방통위에
정당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실제 탄핵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지금 그 대통령이 직전 검찰총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을 자기가 직접 데리고 쓰던 사람이라 진짜 직접 소통이 가능한데 장관 하나 탄핵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 독재 정부의 권력 행사 방식이 크게 더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이 실효성 문제도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 탄핵을 먼저 추진하는 이유가 이른바 검사들의 어떤 인사권의 정점에 있는 한동훈 장관을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하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위반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묻고 그다음 법적 책임을 구하고 그래서 이런 빌드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탄핵 대상이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갑자기 싹 들어가 버렸는데 한 장관이 그러니까 하려면 해봐야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화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대체 내가 탄핵당할까 뭘 했어?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면 뭐 했죠?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는 뭐죠?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탄핵이 지금 논의되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의 탄핵 사유를 얘기하는 것이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의 탄핵 사유는 사실 하려면 이제 검찰권의 남용이죠. 예, 남용이라는 게 제일 크고요. 그게 제일 큰데 이게 사실 그 탄핵이 되려면은 그게 이제 위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검찰권 양은 분명히 위법이긴 한데 위법한 일이긴 하죠. 위헌적인 거기도 하고. 하지만 현재 지금 판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쌓여 있지 않고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유죄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판단한 선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로 사실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사실 그런 것도 좀 고려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장관도 뭐 그런 걸 믿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다만 탄핵은 결국은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는 뭐 그런 행위를 일 수도 있고 특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으로도 이제 의미가 있는 직업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되지만 한동훈 장관의 이런 사실 반응들이나 이런 반응들이 정치적으로 과연 한동훈 장관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하기 앞서 한동훈 장관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제대로 해놓은 게 없어요. 말하는 것에 비해서는. 네. 근데 이제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예. 자, 지금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검사 4명이 지금 탄핵 물망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 중에 3명이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그 고발사주 사건의 수혜자가 누구냐? 한동훈 장관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고발사주 사건에 관여했느냐는 이 지금 고발사주 사건 탄핵 대상으로 올라 있는 이 검사들의 입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고려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내 불법을 밝혀내기 위한 빌드업 작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자꾸 한동훈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 지금 띄워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그 역풍이다 어쩌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럼 한 가지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탄핵 제도라는 건 민주주의 가장 극단적인 제도고, 근데 민주당이 남용하고 있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거는 대통령에 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 권력, 국민이 직접 선택한 권력, 그것도 대통령은 그 민주적 크기가 일반 국회의원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직접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탄핵 사유도 중대한 위법에 한정돼야 되지만, 임명직, 특히 무슨 판사 같은 경우는, 검사 같은 경우는 보다 높은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고양된 정치적, 도덕적, 법적 기준이 요구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탄핵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파면합니까? 잘못을 저지른 판검사들을 파면시킬 방법이 없어요. 우리 헌법 제도, 우리 지금 현재 법 제도는. 만약에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 파면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현재로는. 해임이 최대 처분이에요. 그리고 판사 같은 경우는 뇌물을 받아도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입니다. 왜 그렇게 해놨느냐? 독립하라고 한 거예요. 그 대신 국회가 나서줘야 되는데 국회가 단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예전에 게임회사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사람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해임됐어요. 그리고 그 판사는 해임 파면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뇌물을 받았고 본인도 자백했는데 그 최종적으로 형 확정으로 7년형인가를 확정받았거든요. 형 확정으로 당연 퇴직됐습니다. 그때까지 월급은 다 나갔어요. 당연히 이거를 파면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국회의 직무유기 상태를 막기 위해서도 네. 파면을 활성화해야 돼요. 어쨌든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시행령으로 상위법 무시하고 시행령 정치한 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민 이주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관련된 부분은 탄핵 대상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는 참, 뭐, 그게 명백히 이제 헌법에서 말하는 시행령, 이제 그 법률 시행령 그런 위기 질서를 깬 거라고 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것도 좀 애매해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문제되는 그 이른바 그 중이냐 등. 중등 뭐 이런 등의 해석 가능한 조항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가서 명백히 위법하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오히려 하더라도 거기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좀 유능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 만약에 탄핵 소추를 할 거면 탄핵 결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제대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지난 이상민 장관 탄핵의 경우에 물론 159명의 젊은 목숨이 쓰러진 부분에 대한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구하지 않는 그 국민적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만약에 탄핵 결정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넘어갔죠.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그때도 분명히 그 경찰법 시행령 같은 명백한 위헌 위법 사유들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 그런 것들은 다 빠지고 그 이른바 12구 참사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넣었어요. 근데 12구 참사는 누구나 알듯이 문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네. 이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시킨다는데 탄핵 되겠습니까?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작위, 근데 무능 이런 게 문제였는데 지금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딱 이게 지명 내면서부터 언론 장악을 위한 이런 구체적인 좀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명백히 사실 문제되는 될 만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그런 발언 이런 문제 삼을 만한 것들이 적극적 위법 사항들이 상당히 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능성은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발언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저희 당 지도부라는 표현을 써요. 협의를 했다라고 하고. 방통위원장이 여당 지도부하고 협의하는 자리입니까?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방심위는 또 방통위하고도 완전히 독립된 그 민간 기구거든요. 네. 근데 방심위 위원들하고 자기가 협의를 했대요. 방심위 심의 과정에 개입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명백하게 법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시는 건데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에서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다시 화려한 복귀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그냥 맡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당대표가 직접 맡는 경우는 전례도 많았습니다. 문재인도 그렇게 예, 맞습니다. 했었고요. 그 자체가 아주 특이하거나 뭐 이상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내가 좀 권한을 휘둘러서 좀 정비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나가겠다,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재 영입을 한다는 게 뭐 조직을 그렇게 한다고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기 그건 때문에. 공천과 관련된 거잖아요, 인재 영입이라는. 저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스템 공천인가? 시스템 공천 이런 문제 네. 때문에 거의 영입된 인재들이 바로 공천이 보정되는 경우는 사실 그전에 없었습니다. 또 아니에요? 아니요, 그동안 계속 영입됐다고 그랬고요. 해서? 예, 그동안 계속 그랬고요. 제가 이 영입된 인재들 중에 이제 국회의원 되셨던 분들을 제가 몇 명 직접 얘기를 사석에서 들었는데 마지막 결정될 때까지 안 될 가능성 때문에 막 마음 졸이고 했던 경우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된 분들 많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정은 전 의원, 아니, 조정은 의원입니다. 조정은 의원이 시대전환 조정은? 네,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입됐던 인사인데 그때 결국 공천을 못 받아요. 뭐 공천을 못 받으니까 바로 탈당해가지고 시대전환을 만든 다음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격한 거예요? 그래서 5번 당적 변경이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5번? 네. 우와, 대단한데요? 예,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언제 다 먹으려 그러지? 다 해먹어라 막 이러네요. 니네 사당아 아니냐 이러면서.
근데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재영입 위원장을 당대표가 맡는 거 아니면 보통은 사무총장, 당대표 또는 사무총장이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만큼 인재영입에 관해서 책임 있는 인사가 접근을 해야 그쪽도 마음을 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툭 와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진위에 의한 것인지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거든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당 내에서 비중 있는 분들,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중 있는 분들이 맡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당대표 또는 사무총장이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시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금 이철규 의원이 네.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았어요. 이철규 의원이 누구죠? 이른바 윤핵관이자 네. 직전 사무총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사무총장이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이유로 경질시켜 놓고 다시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등장하는 거는 그게 무슨 경질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책임 있는 분들이 보통 맡게 됩니다. 다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되기 전에 민재영입 위원장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문재인이 영입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문재인도.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뭐라고 안 그랬는데 이번에 좀 시끌시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비명계가 조금 지금밖에 타이밍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뭐든지 뭐라고 하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의 정치적인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될 상황이니까 정치적 행위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래요? 되고요. 예. 자,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험지 출마해라. 당신이 왜 거기서 꿀 빨고 있냐. 어려운데 나가서 붙어라. 예, 당선되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그럼 본인이 먼저 험지 출마하시면서 본인들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은 험지 출마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으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다선 중진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본인들의 얘기는 안 하시고 왜 남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먼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 본인들은 같이 합시다. 당대표가 아니니까. 아니요, 본인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지역구 내려놓을 수 있고 네.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손드는데 가지 마세요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험지 출마가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네. 험지 출마에 대해서 그 전에 혁신위원회 이런 데서 얘기가 안 나왔던 건 아니지만 현재 지금 민주당이 험지 출마가 이슈가 아니고 사실 당대표가 험지 출마를 한다거나 또는 비례대표에서 제일 뒷순번에 있다거나 이런 거는 승부수를 걸어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승부수를 걸고 지금 지지율이 잘 안 나올 텐데 지금 민주당이 그래야 될 상황은 아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은 그런 생각이 없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당대표만 거기 가라는 건 사실 명분이요. 그러니까 3선에서 5선 하신 분들이 이른바 반선 내지 0.5선한테 험지 출마를 얘기하면서 본인들 얘기는 한 말도 안 하시는 그 태도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림정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 조 변호사님이 하는 거예요. 다림정원님께서 0.5선한테 왜 다선들이 험지 가라 그러냐.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유튜브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출마 얘기 이제 물어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해명과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않을 경우에는 명예회복을 그런 비법률적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하겠다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판결 선고 결과가 정확히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거나 어쨌든 확정되기 전까지겠지만 그럼 출마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비춰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맨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조국 장관을 만나본 적도 있고 그런데 전 장관을 어쨌든 이분이 본인도 그렇고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정치인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정치인스럽지 않다. 예, 정치보다 학자에 가까운 분이에요. 사실 만나보면. 그래서 이분이 정치를 하려면 정말 큰 결단을 하고 하는 거여야 될 거고,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굳은 결심을 하고 정치를 하겠다면 이후에 좀 더 강한 워딩들과 가당 표현들과 그리고 그런 행보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마음 먹으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지금 나갈 생각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 근데 나가는?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입장이 미묘하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네,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본인과 굉장히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의 출판 기념회라든가 행사, 지역 행사에 나가셔가지고는 나에게 지금 지워진 짐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고려도 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약간 이제 태도가 바뀌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관련된 형사 사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1심에서 일단 유죄가 전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 고려하셔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항소심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적 판단이 확정적이다라고 움직이기는 어려운 측면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판 스케줄하고도 많이 연동되어 결국에는 결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그리고 얘기를 여러 번 해봤을 때는 그 당시가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이 아직 확정이 안 됐던 상태였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온실의 폭이 너무 좁다. 가족들이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동해가지고 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다. 걱정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조금 고민을 진짜 많이 하면서 안 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뒀어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면은 또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게 뻔하니까 그 가족들에게.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 리스크가 거의 사라졌잖아요. 자기 것만 남았고 사실은 그 정경심 교수는 이미 다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딸하고 아들도 사실은 그 학교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거냐 말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심이었는데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 그냥 고졸합니다 이러고서 그냥 다 버렸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홀가분해진 것 같고 본인이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 안 그래도 방송 나가서 한 거 들었는데 맞느냐. 그랬더니 그냥 그 인터뷰 그대로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뷰 그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나 출마할 수 있습니다. 출마 가능성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가족 리스크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이미 다 됐으니까. 근데 판결로 결정난 것들을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혹은 뒤집을 수 있는 방법 혹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은 진짜 이렇게 선거 나가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보고 판단 받아보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재판이 아직 본인 재판이 아직 본인 것만 지금 남아있죠. 근데 본인이 것만. 만약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문제가 또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제 확정이 됐을 네, 때 확정이 됐을 때 얘기인데 이제 정치에 일단 실형이 나왔습니다. 예, 정치에 입문했다가 나중에 그런 식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타격이 더 클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실 건 하셔야 되는 그런 거죠. 부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출마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본인을 타이틀로 내걸어서 이른바 그때 당시 함께 일했던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당선시키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또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에 대한 그 유권자의 판단이 어떤지와 별개로 본인을 중심으로 한 그룹핑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출마를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무리지어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그거는 또 다른 해석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고. 자, 여기서 지금 우리 댓글들이 중요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대호김님께서는 조국님은 말 어렵게 하지 말고 직설적인 말, 강한 행동을 해야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미경님은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치의 길을 몰아넣은 사람들이 문제죠. 어쨌든 무슨 결정하든 조국 교수의 결정을 지지하겠습니다. 8번 공님도 할 거면 최소 본인의 의지로 하십시오. 여기저기 부추겨져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350Q님께서 중요한 말 했어요. 책방 갔다 오고 변했어요. 이랬어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평산 책방 갔다 오고 나서 사실은 좀 바뀐 것 같다. 대통령하고 뭔가 얘기를 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요 얘기는 되게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하나 또 반대되는 의견으로는 퍼니코님이 조국은 정치력이 없어요. 명예와 품위 유지가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얘기도 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 가지고는 서로들 좀 계속해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YW 킴님, 그건 개인이 국민 판단 받아볼 수 있으나 지금은 개인사보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뭔지 판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어렵네요. 저는 솔직히 이제 예를 들면 사법적 판단에서 좀 자유로우셨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법적 판단에 매여 있고 특히 1심에서 전부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 법정투쟁에 좀 더 본인의 어떤 에너지를 쏟아서 만약에 무고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진실을 밝혀내고 털어버리고 나오시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지금 아직 그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사법 절차와 별개로 정치적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상 변호사 그리고 조상업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이고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럴 때 궁금한 점들을 적어서 점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어디서도 무료로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요.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을 연락드린다고 하니까 뭐 요즘 차량보험 뭐 무슨 보험 하나 안 들고 계시는 분 없으시니까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수능 얼마 안 앞뒀잖아요. 수능 앞두고 올해 수능 전망 그리고 입시 제도 변화 관련해서 임성우 종로학원 원장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